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24일 해외 축구 4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상파울리 함부르크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4-1-2이며 올 시즌 경기당 평균 1.82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3백 앞에 미드필더 라인을 세우지만 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못해 박스 앞 공간이 자주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후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빌드업 축을 맡고 있지만 팀 전체의 라인 간격이 무너지다 보니 패스 선택지가 제한되는 구간이 많다. 아운톤지는 전방에서 압박과 연계를 겸하는 타입이지만 뒤쪽 수비 라인이 쉽게 내려앉으면서 팀 전체의 줄 간격이 길어지는 바람에 압박 효과가 반감되는 흐름이다. 어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메우려 하지만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 측면 크로스 대응 타이밍이 자주 꼬이고 있다. 그래서 한쪽 윙백이 나간 뒤 반대쪽 윙백의 커버 타이밍과 센터백 간 마킹 전환이 늦어지면서 박스 안에서 미스매치가 자주 발생한다. 라인을 끌어올릴 때는 뒷공간이 노출되고 라인을 내릴 때는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며 2차 압박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상파울리는 공격에서 어느 정도 볼점유를 가져가더라도 수비 전환 국면에서 라인 정렬이 늦어지며 실점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함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3톱과 윙백의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대는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다운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빌드업의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탈압박 한 번으로 전진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산비 로콩가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볼 운반과 패스 선택을 동시에 해내는 에이스 자원으로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와 슈팅 사이 선택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강점이다. 파비우 비에이라는 윙포워드로서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사용하며 공을 잡는 순간 수비를 정면으로 마주보기보다는 각도를 만들어 인프런트 크로스를 시도하는 패턴이 돋보인다. 함부르크는 이런 산비 로콩가와 파비우 비에이라의 조합을 활용해 측면에서 절묘하게 휘어 들어가는 인프런트 크로스를 자주 선택하며 박스 안 매치업에서 우위를 노린다. 3백 뒤에는 골키퍼와의 간격 조절이 무난한 편이라 라인을 조금 더 과감하게 올려 중원에서 라인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윙백이 높은 위치를 점유하면서도 다운스가 뒤를 커버하는 형태로 밸런스를 유지해 공격 시에도 뒤쪽 숫자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점이 눈에 띈다. 그래서 함부르크는 공을 소유하는 구간에서는 넓게 펼치고 마무리 구간에서는 산비 로콩가와 파비우 비에이라가 올려주는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할 수 있다. 상파울리는 시즌 내내 수비 라인 간격과 크로스 대응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강등권 최하위까지 떨어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함부르크는 산비 로콩가와 파비우 비에이라의 측면 퀄리티를 앞세워 상대 수비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갖춘 상태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상파울리의 수비 불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함부르크가 크로스 패턴과 박스 안 매치업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 경기 오세르 파리 생제르맹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세르 포메이션은 4-3-3이며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하기보다는 공을 잡으면 직선적인 전개로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성향이 강하다. 마라는 좌측 혹은 중앙에서 뛰며 뒷공간을 노리는 타입으로 볼을 발밑에 두고 푸는 것보다는 공간을 향해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뒤로 몰아붙이는 움직임의 강점을 지닌다. 키지미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압박과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서도 세컨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전방으로의 출구를 열어주려 한다. 오우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성향이 강해 센터백 바로 앞에서 라인을 보호하며 태클 인터셉트로 공격의 1차 차단을 노리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해 중원과 측면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이 지점으로 상대 미드필더나 윙어가 침투할 때 대처가 한 박자씩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사이드 풀백이 측면 압박에 나가면 그 뒤를 메워줘야 할 8번, 6번의 슬라이드가 늦어지면서 페널티 박스 바깥 하프스페이스가 비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상대 윙어가 전진 드리블 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중앙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마킹 주체가 애매해지는 장면이 많고 컷백 한 번에 박스 중앙이 완전히 열리는 그림까지 자주 허용한다. 공격 전개에서는 마라의 스피드와 중원의 직선적인 패스를 활용해 전환 속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그만큼 뒷공간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챔피언스리그에서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를 소화하느라 일정이 촘촘하지만 스쿼드 뎁스 자체가 워낙 두터운 팀이다. 곤살로 하무스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에 특화된 스트라이커로 니어 파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며 한순간에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골 결정력을 갖추고 있다. 크바라트스켈리아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신의 강점을 가진 윙어로 터치라인 근처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스타일이다. 비티냐는 중원과 이선을 연결하는 플레이메이커로 하프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해 동료의 움직임과 맞물리게 만드는 센스가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 컷백 루트를 설계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파비안 루이스, 자르바니, 바르콜라, 에르난데스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포지션별로 고르게 분포해 있어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선발 교체 카드 구성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즉, 체력적인 핸디캡이 분명 존재하지만 스쿼드 뎁스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라 일정이 촘촘하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격에서는 풀백이 전진의 폭을 넓히고 비티냐가 하프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며 3선과 2선 사이에서 볼을 받아 놓는 순간 곤살로 하무스의 박스 침투와 크바라트스켈리아의 컷신이 동시에 살아난다. 또한 교체 카드로 투입될 선수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볼 간수 능력과 전진 패스를 갖추고 있어 후반 들어서도 압박 강도와 공격 전개 속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오세르는 자체적인 장점이 없는 팀은 아니지만 하프스페이스 수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드러나는 약점이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파리생제르맹은 촘촘한 일정 속에서도 곤살로 하무스, 크바라트스켈리아, 비티냐를 중심으로 한전방 구조와 두터운 스쿼드 뎁스를 통해 경기 내내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체력 이슈를 감안하고도 전술 상성과 마무리 퀄리티에서 우위를 점하는 파리생제르맹 쪽으로 승부의 저울이 기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세 번째 경기 레반테 엘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레반테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라인 간격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고 있다. 이반 로메로는 전방에서 수비 라인과 어깨를 맞대며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과 박스 안 마무리를 동시에 가져가려 하지만 팀 전체 빌드업이 끊기는 시간이 길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이케르 로사다는 좌측 혹은 중앙 사이에서 볼을 받으며 전진 드리블과 컷신을 겸하는 유형으로 볼을 잡았을 때는 위협적이지만 공을 잃은 뒤 수비 전환 가담이 늦어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파블로 마르티네스는 이선 중앙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모두 책임지려 하지만 더블 볼란치 라인이 흔들리는 탓에 본인이 내려와 커버해야 하는 구간이 많아지면서 공격 가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나온다.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다 보니 1선과 2선의 거리가 길어지고 그 결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심각하게 벌어지며 중앙에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볼이 측면으로 빠졌을 때 풀백이 앞으로 끌려나가면 더블 볼란치 중 누가 하프 스페이스를 메울지 정리가 되지 않아 중앙과 사이드 사이 공간이 비는 패턴이 뚜렷하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압박이 한 번만 어긋나도 상대의 미드필더의 전진 드리블과 침투 패스에 그대로 라인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불안이 누적된 결과로 레반테는 강등권 19위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이며 단순 실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더 뼈아픈 부분이다. 엘체 포메이션은 4-1-4-1이며 리그 8위까지 올라와 있을 만큼 중원 조직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안정적으로 갖춰진 팀이다. 야고 산티아고는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과 연계를 겸비한 공격수로 등지는 동작으로 볼을 받아 이선의 침투를 기다렸다가 짧은 패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 헤르만 발레라는 측면에서 폭을 넓히는 움직임과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번갈아 사용하며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계속 시험하는 스타일이다. 마르크 아구아도는 4-1-4-1의 이선에서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는 플레이메이커로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빠르고 라인 사이에 파고들어 수비를 끌어낸 뒤 빈 공간으로 공을 뿌리는 능력이 돋보인다. 수비에서는 1선과 2선이 일체감을 가진 압박 라인을 형성해 중앙에서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지 않고 뒤에서는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앞을 지키며 세컨볼 경쟁력을 유지한다. 또한 측면 수비 시에는 윙어가 내려와 풀백과 함께 2대1 압박을 만들고 그 뒤를 중앙 미드필더가 슬라이드에 커버하는 방식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열어주지 않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그래서 엘체는 공을 소유할 때는 아구아도의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중심으로 공을 빼앗겼을 때는 미드필더들의 라인업과 압박 타이밍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라고 볼 수 있다. 레반테는 공격에서 개별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압박 타이밍과 수비 라인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성적이 강등권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반면 엘체는 마르크 아구아도의 전진 드리블과 중원 조직력을 바탕으로 라리가 중위권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정감을 갖춘 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레반테의 구조적 불안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엘체가 중원 장악과 박스 근처 마무리 퀄리티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 번째 경기 인터밀란 피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주축 멤버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루이스 엘리케, 차라노올루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박스 안에서는 한 템포 빠른 슈팅과 예리한 움직임으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고 필요할 때는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연계까지 책임지는 스트라이커다. 루이스 엘리케는 측면과 중앙을 폭넓게 오가며 드리블과 침투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유형의 이선 자원이다. 차라노올루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자 세컨드 라인에서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다가도 한 번에 라인을 가르는 패스로 수비 블록을 찢어버리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바렐라가 옆에서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을 가져가며 세컨드 라인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진 옵션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중원은 단순 볼 배급이 아니라 라인 브레이킹을 전제로 움직인다. 그래서 상대 삼선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차라노울루와 바렐라가 그 틈으로 전진 패스를 찔러넣고 라우타로와 루이스 엘리케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점유하면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아주 자연스럽다. 수비 전환에서도 중원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볼을 잃더라도 곧바로 전방 압박과 역압박으로 다시 공을 되찾아 공격을 이어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 인터밀란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탈압박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박스 안 퀄리티 두 가지를 동시에 들고 나오는 팀이다. 피사 포메이션은 3-4-1-2이며 주축 멤버는 마이스터, 트라모니, 에비셔다. 마이스터는 전방에서 수비와 수비 사이 공간을 노리며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 자원으로 뒷공간을 한두 번 파고들 수는 있지만 팀 전체 전개를 끌고 가는 타입은 아니다. 트라모니는 이선 중앙에서 공을 받아 좌우로 뿌려주려 하지만 전개 템포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무난한 패스 선택에 그치는 장면이 많다. 에비셔는 중원 라인에서 수비 가담과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축이지만 주변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구도에서는 혼자 커버해야 할 공간이 너무 넓어진다. 피사는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 삼선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최후방과 중원, 전방 사이 간격이 늘어지면서 패스 루트가 자주 막히고 중원에서 볼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라인 간 거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세컨볼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고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 역시 상대 대비 한 박자씩 늦게 따라가는 문제가 드러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시즌 내내 빌드업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 팀 순위가 강등권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결국 피사는 볼을 소유하는 구간에서도 불안하고 소유를 내주었을 때 전환 수비에서도 취약한 이중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인터밀란은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을 통해 라우타로와 루이스 엘리케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피사는 삼선 간격이 벌어진 빌드업 구조와 중원에서 자주 끊기는 전개 탓에 강팀을 상대로는 경기력과 결과 모두에서 고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이 전술 응집력과 중원 장악력에서 앞서는 만큼 홈에서 확실히 승리를 가져가야 할 구간이라는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상으로 1월 24일 해외 축구 4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